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200일 저항을 받고 빠지고 있고, 현재 1, 2, 3, 4, 5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1파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사실 요게 3파 조정이 여기를 약간 해야 한다고 해도 이 상승 관점이 무효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사실상 1파 아래로 내려와도 파동이 이어지는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해서 뭐 상승 관점 취소다 아직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금 도미넌스가 여기서 이제 말아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를 일단은 그건 아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큰 매물대는 아니거든요. 이전에 반등 실패한 요런 지점, 저항받고 빠진 요런 지점 혹은 지지받은 구간, 요 정도를 그어놨는데, 사실상 이 12시간 봉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매물대는 요런 거죠. 제가 그거는 주황색 선이 조금 더 중요한 매물대, 그리고 흰색은 매물대이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 얘보다 요거랑 비했을 때 약간은 조금 매물대로서의 의미는 약간 작은, 약간 그렇게 제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비트 조정과 함께 일단 200선 정도까지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승 관점, 비트가 한 번 정도 급반등을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올라주는, 비트가 급 하락이든 급 상승이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갑자기 크게 가져줄 때는 도미넌스도 항상 같이 올라가 줍니다. 비트만 갑자기 오르거나 비트만 갑자기 빠지거나 할 때 도미넌스도 올라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상승하면서 도미넌스도 빠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차트상에 그렇게 드러난 적은 없어요. 비트코인 역사상.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 상승하면서 도미넌스 올라주는 게 좋죠. 상승하고 여기까지 닿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머물러 주면서 다시 한번 알트를 빼주는,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관점은 여기서 한 번 더 빼는데, 이 지지 구간, 이 노란색, 현재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지지 구간, 여기 서포트 1이라고 해놨죠. 이제 여기가 뚫리면 이 아래를 보는 거고, 여기가 뚫리면 이 아래를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지금 요 위에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비트가 반등 실패하고 빠진다면 도미넌스가 마찬가지로 이 근방까지 오르면서 알트가 조금 더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파동 관점, 제가 4파가 여기 1파 아래까지 빠진다 해도 어쨌든 이건 토탈 마켓 캡이고, 전체적으로는 1, 2, 3, 4, 5 상승 파동이 깨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꼬리 정도 달고는 지켜줘야겠죠. 최소한 이 부분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알트의 좀 데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꼭 1, 2, 3, 4, 5가 4파가 뭐 1파 고점 침해 안 하고 그렇게 꼭 예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이 시장에서 허다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 그 와중에 좀 괜찮은 코인이 뭐 없나 이제 보다가 모네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는 이 와중에 모네로만 뭐 질리카는 뭐 많이 빠졌다가 오른 거고, 모네로가 지금 일단은 단기 모멘텀은 그나마 다른 RT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200일 이평 위에 머물고 있고, 확대해 봤을 때 200선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일단 200이 수평이면 가격 조정을 좀 주기가 힘든 모양새가 됩니다. 빠지더라도 일단 여기서 지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인 신봉, 200선은 절대적으로 신봉하셔서는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좀 턱걸이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평선의 모양새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일봉상에서도 200선 돌파 이후 이 위에서 가격이 머물러 주다가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죠. 모네로는 사실상 큰 트렌드가 좀 더 중요한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저항이 나온 이 구간에서 요 파란색 요 구간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 주면서 갈까 말까, 근데 아직 움직임은 안 나와줬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 핵심 매물대가 여기인데, 보통 여기 이 핵심 매물대를 뚫으면 이제 갈 수 있다, 요런 분석이 많은데, 지금 요 하락 추세선이랑 이 매물대랑 거의 위치 자리가 맞물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한 번에 뚫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서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뚫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많거든요. 추세가 너무 예쁘게 보이면은 대부분 그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그 근방에서 이렇게 예쁘게 저항받고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잘 안 가고, 특히나 이런 추세 막바지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빼고 이런 데서 갑자기 좀 올려버리는 좀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이평선으로 봤을 때 얘는 200주를 한 번 하방 이탈한 이후에 여기도 이격이 있고 한 번도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슈팅이 되면은 일단은 200주를 한 번 정도를 쳐줘야 되는데, 알트코인에 있어서 데드 or alive, 죽느냐 사느냐는 사실 200주를 쳐주냐 못 쳐주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모네로가 망한 코인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분명히 200주를 한번 쳐주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평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여기인데, 올라주면 200주 저항을 받거나, 근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200주를 아예 저항을 받되 이 위에서 머물러 주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차트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매수 잡기가 약간 애매한 구간이고, 모멘텀이 결정나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거의 1, 2, 3, 4, 5, 6주, 7주째의 악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 나와도 뭐 나쁘지 않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선 당연히 매수 잡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수평 매물대,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잡던가 아니면 빠졌을 때. 일단 모네로 같은 경우가 여기가 좀 더블 바텀 모양새긴 한데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네.
쭉 빠지다가 약간 턱걸이 하듯이 그래도 이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나와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너무 좀 뻔히 보이는 이런 패턴은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갑자기 반등 나오면서 개미들 따라붙기 힘들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주는데 얘같이 너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고 상승 이렇게 착한 차트는 일단 제가 암호화폐 거래하면서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랙탈로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올려주기보단 차라리 여기서 움직임을 좀 가져주다가 시장을 좀 식히고 한번 내려온 200주를 테스트 해주고 가는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빠지면 그 다음 지지 매물대가 여기죠. 물론 바로 올라와 버리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파 조정까지 나왔고 여기서 4파가 저는 거래하면서 4파가 1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7, 8, 6 자리 정도까지도 진행됐다가 마치 엘리엇 파동 관점 상승은 시도된 것 마냥 하다가 여기서 올려주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물론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중간에 한 번 더 조정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섣불리 하방이다 조정 어디까지 줄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건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네로 괜찮아 보여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이전에 저항받은 구간 여기를 한 번에 뚫을 것이냐. 일단 모양새 자체는 컵 앤 핸들이고 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가 기본적인 방향이긴 한데 일단 지금 비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를 이렇게 조정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트 들어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달러 차트상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특정 매물대, 수평 매물대로는 잘 안 보이고 요럴 때 보는 지표가 사실 요런 건데 일단 매물이 가장 두꺼운 요 아래 구간에서 가장 두꺼운 여기에서 수렴이 일어나다가 돌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땐 여기죠.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부분 요게 제일 진한 빨간 선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제 소위 말해 시체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런 구간에서 저항 한번 받을 수 있고 혹은 여기처럼 저항 부분에서 불피넛 혹은 수렴을 만들어 주다가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뚫으면은 그 다음에 이 저항에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지지로 작용을 하겠죠.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 일봉 차트상은 매물대가 없는데 모네로는 상장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사실상 이 구간을 넘어서는 게 핵심입니다. 모네로는
일단 패턴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방 이탈 살짝 만들어 주고 가는 이런 형태로. 제가 항상 와이코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일부러 하방 한번 빼고 간다. 일단 이탈이 나왔고, 피보나치 비율상 1파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일단 조정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3파로 잡는 게 파동을 보는데 가장 편합니다. 요런 식으로 보는 게 여기, 요 지지 나온 여기를 파동 시작 1파 시작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1파로 보고, 그 다음 여기 지금이 3파 조정, 이전 매물대와 매물인 여기를 3파 조정이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1파 정도, 1파 고점 정도까지 요 자리까지 조정을 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네로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이 나오면, 글쎄요, 전체 시장이 저렇게 조정을 준다고 해서 이게 각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여기까지 준다, 요렇진 않고 일단 요 모멘텀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27.2 많이 빠지면 여기, 근데 사실상 이렇게 조정을 어디까지 줄까 이런 거를 이 비율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수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모멘텀 자체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조정 시 매수 혹은 여기 저항이 난 부분을 재차 돌파할 때 매수. 그러면 피보나치 비율상 2.618이 일단 단타 관점에선 청산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사실 이런 자리는 이제 오파 확장이 일어났을 때 갈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고, 여기까지 간다 이런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과열됐을 때 가는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고, 3.618 자리도 정말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일 때 가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무난하게 오파 매도 타겟으로 많이 보는 자리는, 차트 분석가들이 1차 매도 타겟으로 많이 보는 자리, 오파 자리는 2.618 요 정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 또한 오파 확장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 비율은 참고치이고 예측이 거의 힘든 게 오파 확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온 이런 매도 매물대를, 수평 매물대를 보고 청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 다음 최근에 여기는 더블탑도 아니라 3번이나 저항받고 빠졌죠. 그럼 이전 매물대랑 참고해서 여기보다 약간 낮은 요런 데를 단타 관점에서는 1차 청산 타겟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돌파했으니 사실상 모네로 같은 코인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국내 투자자들한테. 왜냐면은 캡이 너무 크고 코인이 너무 무겁고 개당 가격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만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테조스, 뭐 라이트코인은 뭐 꾸준히 사서 매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비체인도 그렇고. 모네로 같은 애들이 조용히 있다가 한번 뒤통수를 쳐줄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거지, 어쨌든 모네로는 다크코인 대장으로서 좀 해외에서는 좀 많이들 좋아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모네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지캐시 대시 이런 애들보다 차라리 다크코인 중에 하나 꾸준히 매집을 한다 하면은 그냥 모네로 하나 딱 정해놓고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모양새 자체는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덤핑도 없고 폭등도 없고, 그렇죠. 일단 모네로와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좀 주저리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매매에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SPX 지수가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내일 개장하죠. 지금 우리 월요일이고 아마 월요일 새벽, 오늘 밤 새벽 요때쯤 이제 개장할 텐데, 이제 화수목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SPX 지수 추종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얘가 추세 돌파한 시점에서 비트도 같이 요 추세 돌파가 나와줬으니, 비트는 평상시에는 지수 간섭을 안 받는 척을 하다가 꼭 빠질 때만 같이 빠집니다. 참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네. 참 여기서 딱이 맞고 저기 가서 딱이 맞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때쯤 올리고. 참 대단합니다. 참 세력들도 천재 같아요. 예. 이렇게 심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가격을 넣었다 뺐다 다시 올리고, 이런 걸 보면은 참 AI 알파고 같은 애한테 매매를 다 맡기는 게 아닌가. 우리들의 모든 경우의 수, 개인 투자자들의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 그 모든 경우의 수랑 반대되는 하나의 신의 한 수를 항상 그 알파고 같이 매매를 하는 봇이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참 강하다. 이런 거를 제가 매매하면서 참 오래 겪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불장 시작되기 이전에 한 요쯤 비트 한 800만 원에서 막 오르고 있을 때, 요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그 위에 쭉 지금 거의 한 5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인간들이 모여서 사서 매수세가 모이면 오르고 또 시장이 조정 국면일 때 빠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 큰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하나의 봇이 차트를 만들어 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 던지고, 시장을 안 좋게 하고 우리들의 관심이 멀을 때 다시 올리고, 이런 게 뭐 이런 AI가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뇌피셜인데, 뭐 요즘 말로 그 킹리적 갈심이라는 말이 있죠. 도저히 사람이 매매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수많은 알트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비트가 빠지면서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보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5분봉 15분봉으로 봐도 비트가 빠지고 알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차트상으로 동시에 빠집니다. 동시에. 보통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방 안에 뭐 모니터를 뭐 30개 틀어놓고 동시에 비트 빠지니까 팔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세력들의 AI가 분명히 조종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고 오르고, 도미넌스도 그렇고. 도미넌스는 일단 저는 어쨌든 큰 추세는 당분간 하방이라고 보는데, 여기 큰 음봉도 그렇고 일단 반등이 나오면 한 여기 정도까지는 주지 않을까. 여기 이 구간이죠.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 반대로 올랐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고, 저항 받고 빠지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한번 지지 나오면 애매해집니다. 그럼 수렴 나오면서 재차 돌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알트는 녹아내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액션이 비트가 지지 구간을 계속 깨지면서 일어나진다, 그러면은 알트는 거의 26 여기까지 빠졌을 때 39, 40%인데, 도미넌스 상승과 하락과 함께,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빠져주면 알트는 50%, 60% 정도 빠지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시장이. 아무튼 비트는 일단은 지금 추세가 결정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SPX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캔들 형태는 참 별로네요. 영망치형, 매도세. 근데 반대로 여기서 좀 듬직하게 추세를 뚫어줬기 때문에 조정 주고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는 뉴스 보면 금리 인상 뭐 올 들어만 뭐 몇 차례를 뭐 5차례인가를 뭐 잡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나 이제 나오고 이러니 금리 인상이 투자 시장에 분명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리 인상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미국이 여차하면 좀 과열되다 싶으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 시장이 또 가고 좀 잘 가고 있다 보면 금리 인상할게. 금리 인상할게.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계속 인플레를 만들면서 주식시장을 키워가자, 이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이었는데, 이제 걔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금리 인상 얘기 자체는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망한 적이 있었나요?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움직임, 급 하락, 예측할 수 없는 하락은 정말 말 그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상 코로나랑 증시가 떨어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인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차트에서 쫓아내고 자기네 물량으로 매집을 하고 올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네 물량 매집하고 올리고, 이것이 반복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이 시장에 가장 많은 CD를 들고 있는, 가장 많은 돈을 들고 쥐었다 펴락하는 세력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거기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만 안정적으로 2년 내지 3년 기간을 분산해서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망할 일은 없다. 사실상 2년에서 3년을 잡으면 그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 한들 차트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2년이면 700일인데 어느 시점에 들어왔든 우리의 매수 평단가는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장 평균가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간만 길게 잡으면 우리는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게 장기 분할 매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외국 대학원 같은 데 가면 투자 강의가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해서 주식을 아예 대학 차원에서 가르친다 이 얘기입니다. 첫 강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느 시장에 진입하건 종목을 몇 가지를 정하고 그 종목을 꾸준히 걔가 오르건 내리건, 뭐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매수하라. 기간을 분산해서 꾸준히 매수하라. 그걸 이제 코스팅 에버리지 이펙트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간을 분산해서 꾸준히 사면 네가 가진 주식 혹은 코인의 평단가가 시장의 평균가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코스팅 에버리지 이펙트, 이거는 투자 시장의 수십 년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다 한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무시하죠. 네. 오를 것 같으니까 시드를 급하게 넣었다 물리고, 오르니 불안하니 팔아버리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사실 계속 손해가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기간을 분산해서 본인 일들을 이제 그냥 하시면서 회사를 다니시고, 자영업자는 계속 본인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차트 자체를 그냥 내 돈을 관리하는 하나의 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금 넣듯이, 우리 적금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불안해 합니까? 근데 얘를 사면 불안해해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변동성이 아무리 큰다 한들 은행처럼 내 돈을 지켜준다는 어떤 이런 뭐 예금자 보호장치라든지 그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을 뿐이지, 사실 얘도 기간만 길게 잡으면 리스크가 큰 만큼, 변동성이 큰 만큼 그 리스크를 관리하면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크다 이거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없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들어오다 보니 시드 관리에 실패하게 되고, 시드 관리에 실패는 뭐다? 시쳇말로 물린다. 물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단타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차트들을 유튜브 분석에 올리지만 사실상 제 시드 관리의 거의 60% 내지 70%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느 지점에 다 때려박고 오래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저는 작년 불장 이후에도 3-4가지 코인을 정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에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되고 있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는 양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시드를 3년으로 분산을 했으니 매주 사는 금액, 한 주에 사는 금액은 작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곱하기 60, 3-4가지 코인 곱하기 60 해서 3년이니까 시장 평단가에 수렴을 하게 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비트코인 불장 전고를 넘어간 시점까지 저는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시점부터 매수를 다시 시작했으니 여기서 매집했던 건 일단 여기 오르는 구간에서 전부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1년 정도, 지금 1년 2개월 정도 매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1년 반 정도의 시드가 남아있죠. 왜? 사실상 시드가 많이 남아있을 때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나는 매수를 계속 할 것이고, 어찌 보면 장기 분할 매수를 하자고 나 스스로의 약속을 세워놓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나는 좀 더 싼 가격에 그 알트를 사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나와 지켜야 되는 약속, 철칙입니다. 리플을 매주 월요일날 난 10만원어치를 사야 돼. 근데 이번 주는 7.34, 0.74예요. 근데 다음 주 되니까 0.6이야. 난 어쨌든 얘 10만원어치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 더 많은 금액을 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주 넣는 시드는 똑같지만 난 더 많은 알트를 사기 때문에 내 평단가는 좋게 잡히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빠진다 한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사면 같은 금액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더 많은 코인을 사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빠진다 한들 이 중간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내 평단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장기 분할 매수의 메리트입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지 않아요. 이 시장 자체가 내 돈을 관리해주는 그냥 하나의 툴이다, 도구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차트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급등 코인을 탄다, 그 말 자체도 안 좋아하는데, 뭘 갈아타고 뭐 내가 지금 어떤 코인을 타고 있다, 그 말 자체를 좀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 투자 시장 자체를 도박판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투자자입니다. 개개인의 투자자예요. 시장 자체는 불가항력적이고, 내가 아무리 오르라고 염원해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지라고 염원해도 빠지지도 않죠.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시장에 대응한 유일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길게 짜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고 기간을 길게 잡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사실상 기간만 길게 잡으면 비트코인 시장은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요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까지 1505일 360 곱하기 4년 정도 고점에서 고점까지의 기간. 근데 실제로 전고를 돌파할 때까지 기간을 보면은 3년 남짓.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정도를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고 돌파까지 대충 3년 정도죠. 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년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3년이 될지 아니면 더 빠른 기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지 그거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안전하다. 내 수익률이 작아질지언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막상 당장 다음 주에 전고를 돌파했다고 치세요. 그럼 저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드가 남아있죠. 그럼 그 시드를 그 구간에서 도미넌스 움직임을 보고 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타기 하듯. 물타기도 아니죠. 전고를 돌파한 순간 내 코인의 평단가들은 이미 수익은 이미 평단가 위로 올라와 있을 테니 도미넌스가 빠지기 전에 분명히 차트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상 저도 이 구간에서 4시간 봉에서 움직임이 이 핵심 매물대 요 주황색 선 안에서 가져주고 있을 때 도미넌스 하방에 대한 거의 한 90%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빠지는 순간 아직 남았던 시드들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시드가 남았는데 여기서 거의 다 때려 박았습니다. 거의 확신을 가지고 빠지는 순간. 그리고 여기 반등 지점에서 여기서 단타로 들어간 그 시드들은 이런데 갑자기 투입한 시드는 무조건 단타예요. 예. 여기서 60% 정도 청산하고 반등 나오니 무서우니까요. 예, 한 번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행히 한 번 더 빠지면서 나머지 40%를 중간중간 털고 그런 식으로 작년 불장에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장기 매집했던 거는 100% 청산을 했습니다. 정말 100% 청산했습니다. 즉 어떤 코인을 장기 매수로 가져갔는지 사실 그거는 아직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 리스트 안에 있겠죠. 여기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데 이 비율이 작아지는 요걸 보고 일단 여기서 여기 빠지는 순간 대부분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별 알트 차트를 보면서 매도를 했겠죠. 제가 오래 가지고 있는 코인일수록 장기 매수를 오래 한 코인일수록 그 매도점이 잘 보입니다. 장기 매수의 메리트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차트를 내가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매도점을 어디 잡을지 그것도 나도 모르게 연구를 하게 되고 적당한 지점에 팔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매수를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 왔는데 아무튼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라. 그게 핵심입니다. 장기 분할 매수.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데 아무도 이 방법을 하지 않아요. 이 방법을 꼭 제발 이 방법으로 매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